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프란츠 카프카의 중편소설 변신입니다. 프란츠 카프카는 유대계 작가로 실존주의 문학의 선구자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변신은 어느 날 아침 갑자기 흉측한 해충으로 변신한 주인공이 자신의 방에 철저하게 고립 밀폐되어 있다가 밖으로 나와 가족과 합류하려고 시도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이 밖으로 나와 소통하려는 시도가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가족 구성원 간의 진정한 소통의 부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3. 이 깊은 상처는 한 달 넘게 그를 괴롭혔다. 아무도 뽑아낼 엄두를 못 내는 바람에 사과는 마치 기념품처럼 여전히 살 속에 박혀 있었다. 그 모습은 그레고르가 참담하고 징그럽게 변했지만 분명한 가족이므로 원수 대하듯 하면 안 된다는 걸 일깨워 주었다. 아버지도 느낀 게 있었는지 혐오감은 접어두고 묵묵히 참는 게 가족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레고르는 더 이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듯 보였다. 방까지 가는데도 한참 걸렸다. 마치 부상당한 노병 같았다. 벽이나 천장을 기어오르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꼭 나쁜 일만은 아니었다.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면도 있었다. 해질녘부터 새벽까지 거실과 그레고르의 방을 가로막았던 문이 열린 것이다. 방문이 열리기 한두 시간 전부터 그쪽만 뚫어져라 쳐다보는 게 일상이 되었을 정도다. 거실에서는 어두운 방 안에 있는 그가 안 보였지만 그레고르 쪽에서는 환한 가스등 불빛을 받으며 테이블 주위에 모여있는 가족들이 보였다. 가족들이 나누는 얘기를 편안하고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것이다. 출장 때마다 삼류 호텔의 눅눅한 침대에 지친 몸을 뉘어야 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럴 때면 거실에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는 가족들을 그리워하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토록 그리던 단란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냥 조용히 시간만 흐를 뿐이었다. 아버지는 식탁에서 일어나는 즉시 안락 의자에 앉아 잠이 들었고 어머니와 여동생은 가끔씩 시선을 나누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등불 밑에 자리를 잡고 앉아 의상실에서 받아온 일감을 펼쳐놓았다. 고급 속옷을 바느질하는 일이었다. 점원으로 취직한 여동생은 좀 더 나은 직장을 구해보려고 밤마다 속기와 프랑스어를 공부했다. 아버지는 가끔씩 눈을 뜨고는 언제 잠들었냐는 듯 어머니에게 날마다 잠도 못 자고 일하는군 하고는 다시 잠들었다. 그러면 어머니와 여동생은 힘없는 미소만 주고받았다. 아버지는 좀처럼 수의 제복을 벗지 않았다. 지금도 은행에 있는 것처럼 혹은 상사의 명령을 기다리는 것처럼 제복을 입은 채 잠들어 있었다. 어머니와 여동생이 제복을 열심히 손봐주었지만 처음 지급받았을 때부터 새 옷이 아니었으므로 항상 지저분해 보였다. 그레고르는 저녁 내내 금단추는 항상 닦아서 번쩍번쩍 빛나지만 받을 때부터 얼룩투성이었던 아버지의 제복을 바라보면서 지냈다. 아버지는 이 옷을 단정하게 입고 매우 불편한 모습으로 그러나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어머니는 10시가 되면 나직한 목소리로 아버지를 깨웠다. 그리고 침대까지 데려가느라 진땀을 흘렸다. 그런 자세로 자면 몸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푹 잘 수 없기 때문에 6시에 출근하려면 침대에서 편히 자둬야만 했다.
그러나 수위가 되면서부터 고집불통이 되어버린 아버지는 그대로 두라고 우기다 그냥 잠들어 버렸다. 안락 의자에서 침대로 잠자리를 옮기는 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어머니와 여동생이 아무리 애원해도 아버지는 고개만 가로저을 뿐 도무지 일어날 줄을 몰랐다. 요지부동으로 점점 더 안락 의자 속으로 파묻혀 버렸다. 이것이 인생이다. 내 황혼의 안식처란 말이다. 여자들이 아버지를 옮기려고 겨드랑이 밑에 손을 넣으면 겨우 눈을 뜨고 입버릇처럼 내뱉는 말이었다. 그리고는 양쪽에서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아버지 자신도 무거운 몸이 거추장스럽다는 듯한 모습이었다. 아버지는 문 앞까지 가서야 혼자 움직였다. 하지만 어머니는 바느질감을 치우고 여동생은 펜을 던져놓고는 아버지의 잠자리를 봐주었다. 모두들 피곤에 지쳤으므로 정성을 다해 그레고르를 보살펴줄 여유가 없었다. 집안 형편도 점점 어려워져서 가정부도 내보내야 했다. 그 대신 백발이 성성해도 몸집이 좋은 할머니가 아침 저녁으로 드나들며 힘든 일만 거들어 주었다. 대부분은 어머니가 바느질을 하는 틈틈이 해냈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머니와 여동생이 친목회나 축하 모임에 갈 때면 자랑스럽게 걸치던 장신구들까지 팔아야 했다. 그레고르는 가족들이 모여서 얼마나 받고 팔 것인가를 의논하는 걸 듣고 그 사실을 알았다. 뭐니 해도 문제는 집이었다. 지금 처지로는 너무 컸지만 이사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레고르를 옮길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꼭 그레고르를 배려하느라고 이사를 주저하는 건 아니었다. 상자를 찾아서 숨구멍 서너 개만 뚫어 놓으면 문제없었다. 선뜻 이사를 결정하지 못하는 건 캄캄한 앞날과 사상 초유의 불행을 겪고 있다는 열등감 때문이었다. 사실 가족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을 충분히 감내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은행의 말단 직원들에게 아침까지 날랐으며 어머니는 빨랫감을 받아다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고 여동생은 고객의 비위를 맞추느라 종종거렸다. 그러나 다들 한계에 이르고 있었다. 어머니와 여동생은 아버지를 침대에 뉘고 거실로 돌아왔다. 두 사람은 일감을 밀어놓은 채 바싹 다가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그레고르의 방을 가리키며 그래 태야 저 문 좀 닫으렴 하고 말했다. 그레고르는 또다시 어둠 속에서 혼자 남았다. 거실에서는 어머니와 여동생이 눈물을 흘리다가 눈물조차 말라버리면 테이블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앉아 있었다. 그럴 때면 등의 상처가 다시 아프기 시작했다. 그레고르는 밤이나 낮이나 불면증에 시달렸다. 또다시 방문이 열리면 옛날처럼 집안을 책임지겠다는 생각도 해보았다. 오랜만에 회사 사장이나 지배인, 사원과 견습 사원들, 아둔한 사환, 장사를 시작한 친구들이 떠올랐다. 시골 호텔의 가정부, 즐거운 추억들, 진지하게 청혼했지만 너무 늦어버렸던 모자가게 처녀의 모습도 눈앞에 펼쳐졌다. 그러한 모습들은 낯선 사람이나 이미 잊어버린 사람들과 함께 뒤섞여 나타났다. 하지만 그들은 그레고르나 가족들을 도와주기엔 너무 멀리 있었다. 그들의 모습이 다시 사라지자 오히려 기분이 좋기도 했다. 반대로 가족들 걱정은 이제 그만하고 싶을 때도 있었다. 자신을 학대하는 가족들에게 화가 치밀 뿐이었다. 무엇을 먹어야 입맛이 돌지 전혀 짐작도 안 되고 배가 고픈 것도 아니었지만 주방에 가서 먹을 만한 걸 찾아볼 생각도 해보았다.
요즘 들어 여동생은 그레고르의 입맛 따위는 관심도 없다는 듯 외출하기 전에 아무거나 내놓았다. 그나마 허둥거리며 발끝으로 그레고르의 방에 밀어넣는 거였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그가 입을 댔거나 말았거나 신경도 쓰지 않고 빗자루로 쓸어버렸다. 방청소는 저녁마다 하는 일인데도 너무한다 싶게 대충 해치워 버렸다. 벽마다 더러운 자국이 찌들었으며 여기저기 먼지와 쓰레기가 나뒹굴었다. 처음에는 일부러 지저분한 데를 골라 엎드려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웅크리고 있어봤자 여동생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분명히 쓰레기 뭉치들을 봤을 텐데 굳게 작정한 것처럼 못 본 채 했다. 그러면서도 누가 대신 치워줄까봐 신경을 곤두세워 계속 주시하는 거였다. 한 번은 어머니가 그레고르의 방을 청소한 적이 있었다. 양동이에 물을 서너 번이나 길어올 정도의 대청소였다. 그 바람에 방이 온통 물바다가 되었고 그레고르는 화가 솟구쳐서 꼼짝도 않은 채 소파에 엎드려 있었다. 결국 어머니는 그 값을 톡톡히 치러야 했다. 여동생이 그레고르의 방을 확인하자마자 거실로 달려가 온몸을 비틀며 목 놓아 울었던 것이다. 안절부절 못하며 달래는 어머니를 흘겨보면서 말이다. 아버지가 안락 의자에서 벌떡 일어난 건 당연한 수순이었다. 하지만 그칠 줄 모르고 울부짖는 딸에게 질려서 두 분 다 가만히 지켜볼 뿐이었다. 하지만 전후 사정을 들은 아버지가 딸에게 맡기지 않은 어머니를 책망했고 왼쪽에 있는 그레테에게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소리쳤다. 어머니는 당황해하며 너무 흥분해서 정신을 못 차리는 아버지를 침실로 데려갔다. 그레테는 여전히 몸을 떨면서 조그만 주먹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울부짖었다. 방문만 닫으면 이 안타까운 모습을 안 볼 수 있을 텐데 아무도 닫아줄 생각을 못했다. 그레고르 역시 격분한 나머지 큰 소리로 쉬타는 소리를 냈다. 하루 종일 손님들에게 시달리다 돌아오면 그레고르를 돌보는 일이 짜증나기도 하겠지만 그렇다고 어머니가 대신할 필요는 없었다. 그레고르로서도 굳이 방치될 이유가 없었다. 파출부 할머니가 있지 않은가. 긴 세월의 무게를 단단한 몸뚱이 하나로 버텨낸 까닭에 처음부터 그레고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우연히 그레고르의 방을 들여다보기도 했다. 물론 호기심 때문은 아니었다. 그레고르는 너무 놀란 나머지 쫓기는 것처럼 기어다니기 시작했다. 하지만 파출부 할머니는 양손을 깍지 낀 채 가만히 서서 그레고르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후론 아침 저녁으로 슬그머니 문을 열고는 잠깐씩 들여다보았다. 처음에는 말똥벌레야 이리 오렴 이라든가 어머나 다 늙은 말똥벌레잖아 라고 정답게 말을 붙였다. 그레고르에게 말이라도 붙여보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레고르는 완전히 묵살해버린 채 문이 열린 것조차 모른 채 하며 꼼짝도 하지 않았다. 사실 그런 무의미한 심심풀이 대신 매일 방 청소나 좀 해주었으면 싶었다. 어느 날 이른 아침이었다. 세찬 빗방울이 유리창에 들이치는 걸로 보아 봄이 가까워진 모양이었다. 그날도 파출부 할머니는 그레고르의 방문을 열고 놀리기 시작했다. 그레고르는 몹시 화를 내며 덤벼들 듯 느리게 몸을 돌렸다. 공격할 힘도 없으면서 말이다. 상대방은 겁을 먹기는커녕 문 옆에 있던 의자를 높이 쳐들었다. 입을 쩍 벌리고 선 모습으로 보아 당장이라도 의자를 휘둘러 그레고르의 등을 내리칠 것만 같았다. 에게 겨우 그거냐? 파출부는 그레고르가 후퇴하는 걸 보며
의자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요즘 들어 통 먹을 수가 없었다. 가끔씩 넣어주는 음식 옆을 지나갈 때면 장난삼아 입에 넣고 오물거려 보지만 결국은 뱉어버렸다. 식욕이 없는 건 방이 너무 참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으나 사실은 방이 변할 때마다 쉽게 적응했다. 가족들 역시 습관적으로 쓸모없는 물건들은 이 방에다 넣어버렸다. 그런데 생각보다 꽤 많이 쌓인 편이었다. 방 한 칸을 비워 하숙생들을 들였던 것이다. 그레고르가 문틈으로 내다보니 셋 다 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그런데도 몹시 까다롭게 굴며 청결을 강조했다. 하숙생이라 해도 이 집에서 함께 사는 이상 온 집안이 특히 주방이 깨끗해야 된다고 성화를 부렸다. 필요 없는 물건이나 지저분해진 잡동사니들이라면 가차없었다. 더구나 자기들이 쓸 가구나 소품들을 전부 챙겨오는 바람에 불필요한 물건들이 많아졌던 것이다. 그 물건들은 좀처럼 팔리지도 않으면서 버리기엔 아까웠다. 그래서 그레고르의 방에 처박아 놓은 것이다. 죄를 치우는 상자며 주방에서 쓰던 쓰레기통까지도 그레고르의 방으로 옮겨졌다. 팥줄부 할머니는 항상 바쁘게 설쳐대는 성격이라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건 뭐가 됐든 닥치는 대로 끌어다 그레고르의 방에 쌓아두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그레고르의 눈에는 물건과 그 물건을 들고 있는 손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언제 기회를 봐서 다시 가져가거나 한꺼번에 내다버릴 생각이었겠지만 결국은 처음에 던져둔 대로 뒹굴고 있었다. 그레고르는 그 잡동사니 때문에 맘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었다. 기어다니는 통로를 만들려면 직접 치워버려야 했다. 한참을 치우고 나면 죽을 만큼 피곤하기도 하고 공연히 슬퍼져서 한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하지만 잡동사니를 옮기는 게 점점 재미있어졌다. 하숙생들은 가끔씩 거실에서 저녁을 먹곤 했는데 그럴 때는 항상 거실 쪽 문을 닫아버렸다. 하지만 별로 고통스러워하지 않았다. 문을 열어놓는 밤에도 집안 사람들 눈에 띌까봐 어두운 방구석에 잠자코 엎드려 있었던 것이다. 한 번은 팥출부 할머니가 거실 쪽 문을 살짝 열어놓은 적이 있었다. 해질 무렵이 되어 하숙생 셋이 들어왔다. 그리고 거실에 불을 켰지만 문은 그대로 열려 있었다. 그들은 테이블 윗자리에 앉아 있었다. 부모님과 그레고르가 앉던 자리였다. 냅킨을 펼치고 나이프와 포크를 들고 있노라니 어머니가 고기 접시를 들고 들어왔다. 곧이어 여동생이 수북하게 담은 감자 대접을 받쳐들고 따라 들어왔다. 음식 냄새가 진하게 풍기는 가운데 김이 모락모락 솟아올랐다. 하숙생들은 입맛을 다시며 접시 위로 몸을 숙였다. 가장 연장자로 보이는 남자가 고기를 한 조각 잘랐다. 고기가 연한지 어떤지, 그러니까 주방으로 돌려보내지 않아도 괜찮은지 맛을 보려는 것이었다. 그가 만족한 표정을 짓자 어머니와 여동생도 긴장을 풀고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미소 지었다. 가족들은 주방에서 먹었다. 아버지는 거실부터 들러서 모자를 들고 머리를 숙여 보인 다음에 테이블을 한 바퀴 돌았다. 하숙생들도 일어서서 뭐라곤가 중얼거렸다. 그리고는 완전한 침묵 속에서 마저 먹었다. 그때마다 그레고르에겐 이상한 소리가 들렸는데 알고 보니 아삭아삭 씹는 소리였다. 음식을 먹으려면 이가 필요하며 제 아무리 훌륭한 입도 이가 없으면 소용없다는 걸 그에게 가르쳐 주려는 듯했다. 그레고르는 걱정스럽게 중얼거렸다. 나도 먹고 싶다. 저런 음식은 말고 저들처럼 먹었다가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말 거야.
바로 그날 밤이었다. 주방 쪽에서 바이올린 소리가 들렸다. 변신한 뒤로 처음 듣는 소리였다. 하숙생들은 식사를 끝내고 신문을 나눠보는 중이었다. 의자 깊숙이 파묻혀 신문을 읽으면서 담배도 피웠다. 그들 역시 바이올린 소리를 듣고는 놀랍다는 듯 의자에서 일어나 현관 쪽으로 걸어가서는 주방 앞에 모여섰다. 주방에서 그들의 발소리를 들었는지 아버지가 말했다. 시끄러우면 말씀하세요. 그만두라고 하겠습니다. 천만에요. 연장자가 대답했다. 괜찮다면 이쪽으로 나와서 연주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훨씬 유쾌할 것 같군요. 그럽시다. 아버지는 당신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처럼 흔쾌히 대답했다. 하숙생들은 거실로 돌아가서 기다렸다. 잠시 후 아버지는 악보대를, 어머니는 악보를, 여동생은 바이올린을 들고 거실로 나왔다. 여동생은 침착하게 연주 준비를 끝마쳤다. 부모님은 하숙이 처음이라 무조건 깍듯하게 대해야 한다는 생각에 의자에 앉지도 못했다. 아버지는 문에 기대서서 오른손을 제복의 단추들 사이에 찔러놓고 있었다. 어머니는 하숙생이 하도 권하는 통에 의자에 앉았는데 우연히 구석자리였지만 그대로 있었다. 마침내 여동생의 연주가 시작되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딸의 손놀림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그레고르는 연주 소리에 끌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나아가다 보니 어느새 고개를 거실로 내밀고 있었다. 요즘 들어 집안 돌아가는 일에 영 무관심했지만 이제는 그런 자신이 이상할 것도 없었다. 집안일에 관심 갖는 걸 자랑스러워하던 그였는데 사실 지금은 남의 눈을 피하고 싶은 게 당연했다. 방안이 온통 먼지 투성이어서 조금만 움직여도 먼지가 일어나다 보니 온몸에 먼지를 흠뻑 뒤집어 쓴 꼴이었다. 먼지뿐이 아니었다. 등하며 옆구리에 실밥, 머리카락, 음식 찌꺼기 따위를 덕지덕지 붙인 채 기어다녔다. 예전 같으면 방바닥에 벌렁 누워 카펫에다 몸을 비벼댔을 테지만 바깥일에 무관심해지자 그것마저도 시큰둥했다. 그 지저분한 몸을 끌고 종이 조각 하나 떨어져 있지 않은 거실로 기어 나오면서도 조금도 캥기지 않았다. 물론 그가 기어 나온 걸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가족들은 바이올린 연주에 흠뻑 빠져 있었던 것이다. 하숙생들은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서서 악보대 뒤에 자리를 잡았는데 세 사람 모두 마음만 먹으면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였다. 그 바람에 여동생은 연주를 하면서도 꽤 신경 쓰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얘기를 하더니 창가로 자리를 옮겼다. 아버지가 근심스럽게 쳐다보았다. 훌륭하고 감미로운 바이올린 연주를 기대했을 텐데 전혀 아니니까 금방 실증난 모양이었다. 예의상 억지로 듣는 게 분명했다. 특히 코와 입으로 담배 연기를 내뿜는 모습은 몹시 초조해 보였다. 하지만 여동생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연주에 몰두했다. 얼굴을 한쪽으로 기울인 채 무언가를 음미하는 듯 슬픈 눈으로 악보를 더듬어 내려가고 있었다. 그레고르는 좀 더 기어나갔다. 그리고 머리를 수그려 마룻바닥에 들러붙듯이 엎드렸다. 여동생 눈에 띄기를 기다리는 거였다. 바이올린 선율에 이토록 매료당하는 곤충도 있단 말인가. 그레고르는 정신적인 자양분을 얻는 기분이었다. 그는 여동생 옆으로 가서 치맛자락을 물었다. 바이올린을 들고 자기 방으로 와달라는 의미였다. 사실 여동생의 수고를 그레고르만큼 따뜻하게 위로해 줄 사람은 없었다.
여동생이 방으로 들어온다면 다시는 내보내지 않을 작정이었다. 적어도 그가 살아있는 동안은 흉악하게 생긴 덕을 톡톡히 볼 것이다. 잠시도 방심 말고 모든 문들을 지켜야 한다. 침입자가 있으면 괴성을 지르며 달려들 것이다. 물론 여동생을 강제로 잡아두는 건 곤란하다. 그녀의 마음이 중요하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머리를 기댈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음악 학교에 보내주겠다고 말하자. 이렇게 변신하는 일만 아니었어도 크리스마스 때 가족들 앞에서 발표할 작정이었다고 털어놓는 것이다. 그 크리스마스는 이미 지나가 버렸지만 마침내 여동생은 감동을 받아 울음을 터뜨릴 것이다. 그러면 여동생의 어깨 위로 올라가서 목에 입을 맞추리라. 여동생은 출근한 뒤부터 리본도 깃도 달지 않은 채 목을 드러내놓고 다녔으니까. 잠자씨! 가장 나이 들어 보이는 하숙생이 갑자기 아버지에게 소리쳤다. 그리곤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집게 손가락으로 그레고르를 가리켰다. 천천히 기어나오고 있는 그레고르를. 바이올린 소리가 멈췄다. 하숙생은 머리를 흔들면서 다른 친구들에게 살짝 미소를 던지더니 다시 그레고르를 쳐다보았다. 아버지는 그레고르를 쫓아버리는 것보다는 하숙생들을 진정시키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하숙생들은 조금도 흥분하지 않았다. 바이올린 연주보다는 그레고르 쪽이 더 흥미로운 듯 보였다. 아버지는 하숙생들에게 다가가서 팔을 크게 벌린 채 방으로 돌려보내려고 했다. 그러는 와중에도 온몸으로 그레고르를 가로막았다. 하숙생들은 가볍게 화를 냈다. 아버지의 태도 때문인지 그레고르 같은 존재가 옆방에 산다는 사실을 이제야 발견한 것 때문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어쨌든 아버지에게 해명을 요구하고 초조하게 수염을 꼬면서 천천히 물러갔다. 그 사이 여동생은 잠시 어리둥절해하다가 정신을 차리고는 축 늘어뜨렸던 양손에 바이올린과 활을 들었다. 그리곤 연주를 계속하려는 듯 악보를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몸을 일으켰다. 호흡장애로 가슴을 들먹거리며 앉아있는 어머니의 무릎에 바이올린을 내려놓고는 옆방으로 달려갔다. 하숙생들은 아버지에게 쫓겨서 급하게 방으로 들어가는 중이었다. 여동생은 익숙한 솜씨로 침대에 베개며 이불을 탁탁 털어 잠자리를 깨끗이 정리했다. 하숙생들이 들어오기 전에 침대 정돈을 끝내고 살짝 빠져나왔다. 아버지는 고집스럽게 하숙생들을 밀어붙일 뿐이었다. 평소 그들에게 보여주던 친절을 완전히 잊은 듯했다. 연장자가 문 앞에서 쾅 하고 발을 구르자 아버지는 그 자리에 멈춰서고 말았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선언해 두겠는데. 그는 한쪽 손을 쳐들고 눈으로 어머니와 여동생의 모습을 찾으며 말했다. 나는 이 집과 당신들의 불행한 형편을 고려하여. 순간적으로 결심한 듯 마룻바닥에 침을 뱉었다. 방을 해약하겠소. 물론 밀린 하숙비는 단 한 푼도 낼 수 없소. 오히려 진지하게 생각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작정이오. 그리곤 마치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똑바로 앞만 쳐다보았다. 과연 나머지 친구들도 입을 열었다. 우리도 해약하겠소. 연장자는 그제야 요란스럽게 문을 닫았다. 아버지는 손으로 더듬으며 비틀비틀 돌아와서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평소처럼 앉아서 저녁잠을 자는 모습이었지만 머리를 불안정하게 끄덕이는 걸 보면 결코 잠든 게 아니었다. 그동안 그레고르는
하숙생들에게 발각된 자리에서 조용히 웅크리고 있었다. 계획에 실패했다는 실망과 오랜 굶주림 때문에 너무 쇠약해져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당장이라도 온갖 잡동사니들이 자신을 향해 무자비하게 쏟아져 내릴 것만 같은 두려움 속에서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어머니의 무릎에서 바이올린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큰 소리를 냈지만 그는 전혀 놀라지 않았다.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은 얘기를 꺼내면서 테이블을 세게 쳤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두 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알아요. 이 짐승은 오빠가 아니에요. 이쯤에서 없애버려야 한다고요. 지금까지 보살피고 참아내기 위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잖아요. 그 누구도 또 저 짐승 자신도 우리를 비난하진 못할 거예요. 저 아이 말이 옳아. 아버지가 혼잣말을 했다. 하지만 아직도 숨이 가라앉지 않은 어머니는 정신이 나간 눈으로 기침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여동생은 달려가서 이마를 짚어주었다. 아버지는 딸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정리되었다는 듯이 똑바로 앉아서 하숙생들이 먹고 난 자리에 있는 모자를 만지작거렸다. 그리고 이따금씩 꼼짝도 않는 그레고르 쪽으로 시선을 던졌다. 그만 없애버려야 해요. 여동생은 다시 한번 강조했다. 어머니는 기침을 하느라 알아듣지 못한 듯 했다. 결국 아버지와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만들 거라고요. 그렇고 말고요. 이렇게 고생해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에 어떻게 저런 골칫거리를 책임질 수 있겠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여동생은 울음을 터뜨렸다. 눈물이 어머니의 얼굴에 떨어지자 여동생은 기계적으로 손을 움직여 그 눈물을 닦아주었다. 얘야, 아버지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면서 다정하게 말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겠니? 여동생은 어깨를 움츠렸다. 생각해보지 않은 모양이었다. 우는 동안 단호했던 마음이 누그러졌으므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가 우리 마음을 알아준다면 아버지가 묻듯이 얘기를 꺼냈지만 여동생은 울면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듯이 격렬하게 한쪽 손을 내저었다. 저것이 우리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준다면 아버지는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는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다는 딸의 확신을 받아들이려는 듯 두 눈을 감아버렸다. 그렇게만 된다면 저놈하고 타협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닐 텐데. 그런데 이 꼴이니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여동생이 단호하게 말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버지. 저걸 오빠라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믿은 게 우리의 불행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 짐승이 어떻게 그레고르 오빠란 말인가요? 실제로 오빠였다면 인간이 자기 같은 짐승하고 한 집에 살 수 없다는 것쯤은 벌써 알고 스스로 나가버렸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랬다면 우리끼리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오빠를 추억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 짐승은 우리를 쫓아다니고 하숙생들을 내쫓는 걸로 모자라 이 집을 몽땅 점령해서 우리를 길거리로 몰아낼 거예요. 네, 저것 좀 보세요, 아버지. 여동생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벌써 시작했어요. 여동생은 어머니가 앉은 의자에서 멀리 물러났다. 그레고르 옆에 있느니 어머니를 포기하겠다는 표정이었다. 아버지는 등 뒤로 도망쳐온 딸을 보호하겠다는 듯 양팔을 쳐들며 같이 흥분했다. 사실 그레고르는 아무도 특히 여동생을 불안하게 만들 생각은
전혀 없었다. 방으로 돌아가기 위해 몸을 회전하기 시작한 것에 불과했다.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어렵게 회전하려면 머리에 힘을 주어야 했다. 결국 몇 번이나 고개를 쳐들었다가 마룻바닥을 내리치고 말았다. 가족들은 그 이상한 동작을 보며 의아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가 가족들을 힘들게 할 생각이 없다는 건 겨우 인정한 듯 했다. 모두들 순간적으로 놀란 것 뿐이었다. 가족들은 입을 다문 채 슬픈 얼굴로 그레고르를 지켜보았다. 어머니는 의자에 앉은 채 두 다리를 앞으로 쭉 뻗었지만 너무 지쳐서 눈꺼풀이 잠길 지경이었다. 여동생은 팔로 아버지의 목을 껴안고 있었다. 이제 다시 시작해볼까? 그레고르는 다시 회전하기 시작했다. 힘에 붙이는 일이라 호흡이 거칠어졌으므로 가끔 숨을 돌려야 했다. 그래도 쫓아내려는 사람은 없었다. 모든 걸 그에게 맡겨두었다. 회전이 끝나자 방으로 기어가기 시작했다. 방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멀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었다. 이 먼 거리를 어떻게 기어 나올 수 있었는지 의아했다. 이 쇠약한 몸으로 그것도 멀다는 느낌을 전혀 갖지 않고 말이다. 빨리 기어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기 때문에 가족들의 말 한마디나 외치는 소리에 전혀 방해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문 앞까지 다다랐을 때에야 비로소 뒤를 돌아보았다. 물론 고개를 완전히 돌린 건 아니었다. 그는 목이 굳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래도 뒤쪽에서는 조금 전과 달라진 게 없다는 것만은 겨우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사이에 여동생이 일어섰을 뿐이었다. 그레고르의 마지막 시선이 어머니를 스쳤다. 어머니는 완전히 잠들어 있었다. 그레고르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문이 닫히고 빗장이 걸렸다. 이제 그는 완전히 갇혀버렸다. 그 바람에 너무 놀라서 다리가 휘청거리며 꺾였다. 여동생의 짓이었다. 일어서서 기다리다가 그레고르가 들어서자마자 총알같이 달려왔던 것이다. 그레고르는 발자국 소리조차 못 들었는데 이제 됐어요. 됐어. 여동생은 열쇠를 돌리면서 소리쳤다. 자, 그러면 그레고르는 자신에게 물으며 어둠을 둘러보았다. 이제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처지였다. 하지만 이상한 일도 아니었다. 이 가느다란 다리로 여기까지 기어왔다는 게 신기할 뿐이었다. 그것 말고는 기분이 좋은 편이었다. 온몸이 아프기는 했지만 곧 가라앉기 시작하더니 이내 통증이 사라졌다. 등에 붙은 썩은 사과 조각 때문에 염증이 생긴 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애정을 가지고 가족들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그만 사라져 주어야 한다는 건 여동생보다 그 자신이 훨씬 더 강했다. 공허하고 편안한 명상에 빠져 있는데 새벽 3시를 알리는 교회 종소리가 들려왔다. 얼마나 지났을까? 창밖이 환하게 밝아오기 시작한다는 걸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문득 고개가 푹 수그러졌다. 그리고 콧구멍에서 마지막 숨이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아침 일찍 파출부 할머니가 잠깐 그의 방을 들여다보았지만 별다른 걸 발견하지는 못했다. 사실 할머니는 아침에 발을 들여놓기 무섭게 문을 여닫기 때문에 가족들이 늦잠을 잘 수가 없었다. 제발 참아달라고 애원해 봤지만 헛일이었다. 그날도 할머니는 그레고르가 기분이 상해서 꼼짝도 않고 누워있다고 생각했다. 그레고르를 처음 보았을 때부터 그가 모든 걸 분별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마침 긴 빗자루를 들고 있었으므로
문 밖에서 그를 간지리려고 했다. 그래도 반응이 없자 화를 내면서 그레고르의 몸을 슬쩍 밀어보았다. 그레고르가 저항 한번 안 하고 미는 대로 밀리는 걸 보는 순간 할머니는 비로소 올 것이 왔다는 걸 알았다.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신도 모르게 휘파람을 불었다. 그리곤 잠자 부부의 침실 문을 활짝 열고 어둠 속을 향해 외쳤다. 이리 나와봐요. 마침내 뻗었어요. 저기요. 잠자 부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곤 기겁을 하여 뛰어내려왔다. 잠자 씨는 담요로 어깨를 감싸고 잠자 부인은 잠옷 차림으로 나와 그레고르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 사이에 거실 문도 열려 있었다. 그레테는 하숙생을 들인 후로 거실에서 잤는데 한숨도 못 잤는지 옷차림이 단정했다. 얼굴이 창백한 걸 보면 못 잔 게 분명했다. 죽었어요? 잠자 부인은 확인하려는 듯이 할머니를 쳐다보았다. 직접 확인해 볼 수도 있고 확인할 필요도 없이 그냥 봐도 알 일이었지만 죽은 것 같아요. 할머니는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멀찍이 서서 빗자루로 그레고르의 시체를 밀어보였다. 부인은 말리려는 듯 보였으나 실제로 말리지는 않았다. 하느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야겠군. 잠자씨가 성호를 긋자 여자들도 그를 따라서 성호를 그었다. 그때까지 시체를 지켜보던 그레테가 입을 열었다. 어쩌면 저렇게 야위었을까? 그동안 통 먹지를 않으니 그랬을 테지. 먹을 걸 넣어줘도 입도 대지 않았거든요. 사실 그레고르의 몸은 납작하게 말라 있었다. 다리가 몸통을 받쳐주지도 못했다. 사람들의 주의를 끌만한 게 모두 없어져 버린 지금에야 비로소 그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레테야, 잠깐 따라오너라. 잠자 부인이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레테는 자꾸만 시체 쪽을 돌아보면서 부모님을 따라 침실로 들어갔다. 할머니는 문을 닫고 창문을 활짝 열어젖들었다. 이른 새벽인데도 상쾌한 공기 속에 먼지 모를 온기가 감돌고 있었다. 어느새 3월도 다 지나가고 있었다. 하숙생들은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아침 식사를 찾았다. 하지만 그들을 챙겨주는 사람은 없었다. 아침 식사는 어디에 차려놓았는지요? 연장자가 불쾌한 듯이 물었다. 할머니는 손가락을 입에 대고 빨리 그레고르의 방으로 가보라는 신용을 했다. 세 사람은 시키는 대로 낡은 재킷 주머니에 손을 찌르고는 이제는 환하게 밝아진 방에서 그레고르의 시체를 둘러싸고 섰다. 그때 침실 문이 열리며 제복 차림의 잠자씨가 한쪽 팔은 아내에게 또 한쪽 팔은 딸에게 부축을 받으며 나왔다. 세 사람 다 눈물 자국이 보였다. 그레테는 아버지의 팔에 얼굴을 묻기도 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주시오. 잠자씨는 여전히 부축을 받은 채 현관 쪽을 가리켰다. 무슨 말씀인지요? 연장자가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다정한 미소를 지었다. 나머지 둘은 뒷짐을 진 채 손을 비비고 있었다. 자신들에게 유리해진 게임이 시작되는 걸 즐겁게 기다리는 태도였다. 방금 말한 대로요. 잠자씨는 아내와 딸을 동반하고 하숙생들 앞으로 다가갔다. 연장자는 조용히 서서 사태를 새롭게 정리하려는 듯이 방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정 그렇다면 나가겠습니다. 이윽고 잠자씨를 쳐다보며 말했다. 갑자기 겸손해져서 상대방의 허락을 구한다는 태도였다. 잠자씨는 눈을 크게 뜬 채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연장자는 곧장 문간방을 향해 걸어갔고 나머지 두 사람은 가만히 귀를 기울이다가 그를 쫓아 달려갔다. 잠자씨가 문간방으로 가서 그들과 연장자 사이를 가로막을까봐 두려워하는 모습이었다. 세 사람은 옷걸이에서 모자를, 단장통에서 지팡이를 뽑아들고 무뚝뚝하게 작별 인사를 한 뒤 사라져버렸다. 아무 근거도 없는 불신감을 품고 근거가 없다는 건 곧 알았다. 잠자씨는 아내와 딸을 거느리고 현관 계단 앞으로 나가서 난간에 기대섰다. 하숙생들이 긴 계단을 내려가면서 층계참에서 한순간 사라졌다가 다시 모습을 나타내는 걸 바라보았다. 그들이 계단을 내려갈수록 잠자 가족의 관심도 사라졌다. 그때 푸죽간의 심부름꾼 아이가 그들을 지나쳐 머리에 짐을 이고 거드럭거리면서 계단을 올라왔다. 잠자씨는 그제야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홀가분한 기분으로 돌아왔다. 잠자씨 가족은 오늘 하루를 산책이나 하며 쉬기로 했다. 쉬어야 할 이유가 충분했다. 잠자씨는 감독 앞으로, 잠자 부인은 주문자 앞으로, 그리고 그레테는 상점 주인 앞으로 각자 결근계를 썼다. 그때 할머니가 와서 아침 일이 끝났으니 돌아가겠다고 했다. 세 사람은 얼굴도 들지 않고 머리만 끄덕거렸다. 하지만 할머니가 돌아갈 생각이 없다는 걸 깨닫고는 불쾌하게 얼굴을 쳐들었다. 무슨 할 말이라도. 잠자씨가 물었다. 할머니는 엷은 웃음을 띠고 문 앞에 서 있었다. 반가운 소식을 알려주고 싶은데 캐묻지 않는다면 입을 열 수 없다는 태도였다. 할머니의 모자 위에서 작은 타조 깃털이 가볍게 흔들리고 있었다. 잠자씨는 이 깃털이 못마땅했다. 대체 무슨 일이에요? 잠자 부인이 물었다. 할머니는 가족들 중에서 잠자 부인을 가장 존경했다. 네, 겨우 대답했으나 다정하게 웃느라고 곧바로 다음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옆방에 있는 물건은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하게 처리했으니까요. 잠자 부인과 그레테는 쓰다만 것을 계속 쓰려는 듯이 테이블 위로 다시 몸을 구부렸다. 잠자씨는 할머니가 일의 전말을 설명하고 싶어하는 걸 눈치채고 그만두라는 몸짓을 해보였다. 할머니는 입을 다물지 않을 수 없게 되자 몹시 바쁜 몸이라는 걸 상기하고는 노골적으로 불쾌한 기분을 드러냈다. 그럼 안녕히들 계세요. 그리곤 획 돌아서더니 요란한 소리를 내며 문을 닫고 돌아갔다. 저녁에 또 오면 내보냅시다. 잠자씨가 말했으나 아내도 딸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이제 겨우 마음의 안정을 찾았는데 파출부 할머니 때문에 다시 깨뜨릴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모녀는 창가로 자리를 옮겨 서로 껴안았다. 잠자씨는 의자에 앉은 채 몸을 돌려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말했다. 자, 그만 이리 와요. 지난 일은 잊어버려요. 이제는 내 생각도 좀 해줘야지. 모녀는 방 안으로 들어와서 잠자씨를 위로하고는 서둘러 결근계를 끝냈다. 그들은 함께 집을 나섰다. 수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전차를 타고 교회로 나갔다. 전차 안에는 그들 뿐이었다. 따뜻한 햇살이 비쳐들었다. 느긋하게 등을 기대고 앉아 앞날을 의논하기 시작했다. 잘 생각해보면 앞날이 그렇게 어두운 것만은 아니었다. 세 사람 다 괜찮은 직업을 찾았고 서로 대놓고 물어본 적은 없지만 장래가 밝은 편이었다. 지금으로서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환경을 바꾸는 건 두말할 것도 없이 이사였다.
그레고르가 장만한 지금의 집 대신 작고 집세가 싸지만 위치가 좋고 무엇보다도 살기 편한 집이 필요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차츰 생기를 되찾는 딸을 보고 잠자 부부는 딸이 안색이 나빠질 정도로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고 탐스러운 숙녀로 성장해 있음을 깨달았다. 잠자 부부는 말없이 시선을 주고받으며 딸 아이를 시집 보낼 때가 되었다는 걸 인정했다.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하자 잠자양이 가장 먼저 일어나 싱싱한 팔다리를 쭉 뻗었다. 잠자 부부의 눈에는 그들의 새로운 꿈과 아름다운 미래로 보였다.